안녕하십니까. 예, 민진규입니다. 군무원 뭐 하는지 알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국가정보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역사와 혁신이라는 책도 있고, 지금 아마 나눠 들으신 그 책을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고, 이론 부분은 뭐 동일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11주 동안, 오랫동안은 국가정보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다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의 대학이나 이렇게 다니시면서 접해보지 못한 그런 과목이라서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국가정보학은 다른 과목들하고 틀려서 일반적으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국어라든지 뭐 한국사를 공부하시고 군무원 되시더라도 현직에 가서 쓸모 있는 지식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국가정보학은 이 과목 자체가 현직에 가면 다 업무입니다. 앞으로 정년퇴직할 때까지 해야 되는 업무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하시면은 현직에서 3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 20년 내지 30년 근무하신 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지식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정보학의 과목이 정보직 군무원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가서 30년 동안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되는 거죠.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정보기관에서 30년 근무하신 분들 국가정보학 시험 치면은 까락 나옵니다. 까락.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현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6급에서 사무관, 5급 사무관 승진 시험 칠 때도 국가정보학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도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군무원들도 들어가셔도 옛날에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는 국가정보학이 필수 과목으로 까락 이상을 넘어야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정보사나 기무사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워낙 조금 실질적으로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자기들이 내부의적을 없앴는데 또 부활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학은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국방부 정보부대에서 정보분석관을 했고요. 예비역 공군대위입니다. 시드니 대학을 졸업했고요. 비즈니스 정보전략, 국가정보학은 2006년도부터 책을 써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개정을 계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국가정보학을 쓰는 가장 유일한 사람이고 그 과목의 체계를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목차도 제가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고 여기서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국가정보학 영역에서는 총성 없는 정보전쟁,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국정원 학계 가이드북, 국정원 7급 모의고사, 탐정 가이드북, 농협 인적성 검사, 삼성문화 4.0,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산업보안학, 위대한 직장 찾기, 드론조종사 자격증, 드론학 개론, 삼성의 미래, UAV 무인기 일반, 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 조립식 논술, 탐정 사용 설명서, 경비 업무의 드론 운영, 이런 다양한 한 70여 권의 이상의 책을 썼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한 29년 정도 그렇게 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이라든지 국회 사무처, 경찰청, 삼성전자, SK포스코, KT, 노키아, KTNG, 마사회 이런 수많은 대한민국의 잘 나가는 기업들에서 보안이라든지 정보 수집하는 방법들, 또 해외 직원들을 파견했을 때 어떤 스파이에 포섭되지 않은 방법이라든지 스파이 미행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대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고요.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대학에서도 많은 이런 전략적 메모 기술이라든지 직업 선택과 미래라든지 탐정 양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드론의 역사라든지 논술이라든지 국가정보학
면접, 군무원도 면접, 국정원, 대통령 경호처, 국정원, 뭐 군무원 정보직 면접도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요. 계속 저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런 거 하시면은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나 SK, LG전자, 포스코, 해태업료, 뭐 동양증권, 은행들, 뭐 각종 막 수많은 기업들, 일본에서 크레오나 도시바라든지 재팬텔레콤, 도요다라든지 소프트뱅크라든지 이런 뭐 수백 개 기업들, 그다음에 뭐 이런 국내의 많은 기업들 다니면서 컨설팅도 자문도 오래 했습니다. 저는 이런 그 학원 강의가 주업이 아니고 기업들 컨설팅하고 자문하는 게 주업입니다. 그래서 주말만 와서 잠깐 강의하고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국가정보학 강의도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뭐 월간 중앙이라든지 월간 인사관리, 컴퓨터 홀더, 시큐리티 홀더, 에어포커스, 뭐 월간 CEO 이런 데 많은 기고도 많이 하고 세계 로컬 타임스 뭐 각종 신문들에 한 3,000회 이상의 기고를 했고요. 방송이라든지 뭐 신문에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라든지 매경이나 조선, 세계일보, 파이낸스 뭐 이런 수많은 신문에 인터뷰도 수백 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세계 로컬 타임스라든지 MI 뉴스라든지 탐정신문의 대기자로 글로벌 경제 동향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루에 최소 10건 이상의 원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같은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저 정보 전문가가 되면은 저처럼 비슷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뭐, 한국에서 군무원 생활하는 데는 언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언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또, 언어를 좀 잘하면은, 앞으로 인생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60까지, 언젠가는 60이든 70이든 정년퇴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 뭐 80, 90까지 사니까 나와서 매일 막걸리나 마시면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또 나와서 대부분 활동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은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지금 북한만 우리가 타겟팅으로 해서 군사 정보를 다루지만은 앞으로는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또 적대적인 관계도 될 수도 있고 뭐 전쟁을 벌여야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미국하고 군사적인 협력을 하려고 하면은 영어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한국말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언어도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 특히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하시면은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냥 뭐 첫 시간이니까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21세기를. 그죠? 4차 산업혁명.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보화 사회라는 게 뭐죠? 정보화 사회가? 컴퓨터하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정보화 사회인가요? 그럼 정보화 사회가 뭔데? 정보화 사회 전에는 무슨 사회였어요? 그렇지. 산업 사회였어. 산업 사회하고 정보화 사회하고는 무슨 차이겠는데? 정보화 사회하고 산업 사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산업 사회는 뭐 하는 사회인데? 예? 제조해. 그럼 지금은 제조 안 하는 거예요? 제조 안 하는 거예요? 산업사회 전에는 뭐였는데? 농경사회였어. 잘하네. 그죠? 농경사회였어. 농경사회에서는 뭐 했어요? 농사 지었어요? 농사 키우고, 소 키우고, 돼지 키웠어요? 왜 이 산업을 왜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이런 걸 왜 구분하는 거예요? 왜 구분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애들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 문제 내서 괴롭히기 위해서? 그 사회의 핵심 자산이 뭔지, 경쟁력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경사회는 뭡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땅은 유한해. 더 넓힐 방법이 없어. 전쟁을 해서 약탈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진 대지주가 그 세상의 최고의 왕이야. 그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산업사회는 뭡니까? 기계를 가진 사람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기계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기계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를 하는 거야. 그죠? 이 사회를. 정보화 사회는 그럼 뭐가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보가 지배한다는 거야. 어? 자, 땅은 공짜로 줘? 돈 줘야 돼. 기계는 공짜로 줘? 돈 줘야 돼. 돈은 그 은행 가면 야, 돈 줘. 이러면 돈 줘? 이자로 줘야 돼. 그럼 정보는 그냥 줘? 돈을 줘야 돼. 돈 주고 정보 사는 게 있어요? 수업도 정보 하면 돈 주고 지금 사고 있는 거잖아요. 시험 뭐가 나올까를 지금 배우기 위해서. 그죠? 그렇잖아요. 정보가 돈으로 거래야 된다는 거야. 컨텐츠, 지식, 날러지, 지식. 이런 게 돈으로 거래야 된다는 거야. 인포메이션, 날러지. 정보는 인포메이션이지만 날러지는 그 위, 뭔가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지혜를 주는 거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게임이 누가 돈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돈 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카페 같은 데서 이런 거 뭐 어떤 새로운 자료 같은 거 올려가지고 그것도 팔아먹잖아요. 회원 가입하게 하고. 이게 정보죠, 정보. 정보가 돈으로 거래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는. 그게 뭡니까? 큰 건물을 가지거나 어마어마한 공장을 가지거나 엄청난 땅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거지. 그죠? 구글이 뭐 그 땅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인터넷 그냥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뭐 카카오나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뭐 이런 것들 그 상장하면서 회장인 김범수가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 부자가 됐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재용이는 삼성그룹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와 수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는 대주주고 회장인데, 그리고 3대에 걸쳐서 재산을 축적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게임 하나 하고 카카오 카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100년 이상, 70년 이상 사업을 하고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 삼성 안 쓰는 곳 있어. 텔레비도, 냉장고도, 휴대폰도 모든 걸 우리 삼성 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써. 기껏해 카톡밖에 안 쓰잖아. 다음 카페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 돈을 버는 거야. 더 부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21세기는 정보를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땅을 가진 사람, 기계를 가진 사람, 은행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고.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뭐 우연하게 군대를 가서 정보장교가 되고 정보부대에 근무를 하고 이러면서 정보를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고 그게 이제 직업이 된 거예요. 그 직업이 된 거죠. 직업이 됐는데 뭐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밥 먹고 사는데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세상이 갑자기 바뀐 거죠. 옛날에는 전부 다 타자기로 보고서 쓰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되고 계속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라는 것 자체가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라는 게 정보가 가치를 가지는 사회인 거예요. 정보를 가진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 직렬의 군무원이 되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정보 사회에 대한 컨셉을 이해를 했다는 거죠.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뭔가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사회 정보 얘기하는 사람들 하면은 주로 얘기하는 게 정보 감각이라는 걸 많이 얘기해요. 정보 감각이 DNA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DNA가 정보에 대한 DNA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 정보직을 선택한 거예요? 정보직 다른 거 뭐 군수직도 있고 뭐 인사행정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왜 정보직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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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뭐 했는데요? 행정부 했어? 육군에서? 예, 육군에서 행정부 했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이 뭐 정보과하고 보안과 있는 사람들이 좀 멋있어 보이고 괜찮았어 보인 거예요? 막연하게. 뭐 그것도 좋은 체험이지. 왜 정보직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비중이 있다고 그래? 누가 군대에서 비중 있는 역할이라고 그랬어? 본인이 판단한 거야? 군대에서는 뭐 했는데? 의견 나왔어요? 그 의견에서 정보로 다룬 사람 비중 있는 역할을 하던가요?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두뇌죠. 브레인이죠. 브레인. 그죠? 이 작전이라든지 보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손발에 불과한 거고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정보가 전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한 30년 전부터 정보 특기들이 참모총장하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나라는 육군도 뭡니까? 보병이 전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이미 한 20년 전부터 공군 참모총장이나 공군 사령관들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이러는 게 또 그게 추세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이미 공군 위주로 가니까 육군 보병이 100만 명 있으면 뭐 하냐는 거지. 의미가 없는데 그냥 전투기 몇 대 날라와서 그냥 싹 폭격해버리면 뭐 그냥 전멸은 전멸. 대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중전이거든요. 우주전이고 공중전인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지금 그거 해요? 대공사기 같은 거 해? 군대에서 안 해? 훈련소 그런 건 안 해? 총검술은 지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것도 없어졌어? 언제부터 총검술도 없어진 거야? 요즘 국감하면서 가짜 사나인가 그거 얘기하면서 총검술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이래서 하던데. 언제 없어졌어요? 몰라요? 없었어요? 그래요? 총검술, 요즘 이거 백병제 할 일이 있겠어요, 그죠? 총알 떨어지면 항복해야지. 무슨 백병전이야. 개죽음이지, 개죽음. 대공사격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대공사격하고 막 이랬는데, 전투기 속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얼마 정도 날아요, 전투기가? 전투기 속도, F-16 전투기 속도가 얼마 정도 돼요? 속도 얼마나? 탱크, 육군들은 탱크 타는 거예요? 걸어요? 훈련할 때 걸어? 도보로 행군해? 그럼 1시간에 몇 킬로 가는 거야? 예? 1시간에 4킬로 가? 완전 무장하고? 기억이 안 나? 군대 훈련 안 쉬는 거 궁금하? 전투기는 보통 2에서 3 정도 날립니다. 2에서 3 정도 날아갑니다. 1이 얼마죠? 그냥 기본적으로 1시간에 1000km 간다는 거예요. 그럼 1시간에 2000km, 3000km 가면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얼마죠? 400km밖에 안 돼요. 400km요. 우리가 이거 끝까지 가봤자 1000km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날아가는 전투기를 가지고 총으로 쏘서 소총으로 쏴가지고 객추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그죠? 난센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안 변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부분들이.
어쨌든 정보화 사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보에 대한 감각을 가지시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과연 그래서 강의는 뭐 11주 동안 1주차부터 1, 2장, 3장, 4장, 5장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1주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좀 편안하게 질문하면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국가정보학 그 역사와 핵심과 11판 민진규 국가정보학으로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국가정보학의 이해, 국가정보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국가정보기관은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국가정보기관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게 그동안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모든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정보직 공무원이 그럼 도대체 뭘 하겠는가, 뭘 하는 업무인지 이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어떤 특별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번에 해수부 공무원 북한 해역에서 뭐 이렇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에 백령도가 있고 연평도가 있고 뭐 하여튼 어디 인근에선가 죽었을 수도 있는데 죽은 거예요? 이 공무원이 죽은 게 맞는 거예요? 사망한 게 맞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며칠 동안에 한 달 가까이 한 달 됐나요? 신문 이런 뉴스 보면은 일단 죽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지금도 시체는 찾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지역으로 지금 이동이 됐는지 여기서 정말 사살이 됐는지 아니면은 체포가 돼 있는 상태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 보니까 군 통신을 북한군 통신을 감청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왜? 이 해안 초소에 있던 놈들이 보니까 누군가가 사람이 왔어. 그래 보니까 나가서 이제 확인하러 간 거죠. 확인해 보니까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에 나온 대로 들어보면 사람이 있으니까 뭐하러 왔나 이러니까 얘기하고 나는 한국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밧줄로 묶어 가지고 밧줄을 던지 놓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혹시 걸릴까 봐서 병균 있을까 봐 그 밧줄을 잡으라고 그러고 이 사람을 자기 육지로 예인하다가 중간에 떨어져서 다시 찾아가지고 그때 밤이라서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혹시 도망가는 걸로 착각해서 나와 있는 배에 있는 순시선에 있는 그 부대장이 본부하고 연락하니까 사살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사살하고 나서 시체를 태웠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제가 봤을 때 일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론에 그동안에 보도된 내용이 그게 전부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체 태웠다. 그거 끝 아니에요.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태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북한의 군 통신을 보니까 이놈들이 얘기하면서 보도할 거예요. 야 누구냐 이러니까 한국에 있는 해수부 공무원입니다. 그래 이름은 누구냐 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기초조사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걸 갖다 얘가 또 계속 무전으로 유선이 안 깔려 있으니까 무선으로 보고 한 거죠. 무선으로 보고 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걸 다 들었다는 거죠. 감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뭐가 있겠어요? 여기 하는 이 시간대 이래 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항공기로 가지고 촬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촬영. 그래 보니까 불빛이 보이더라. 이 바닷가에서 불이 잠깐 보이더라. 불빛이 보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상도 영상 자료도 확보한 거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 여러 가지 하고 북한군의 통신도 감 들어보고 뭐 이런 것도 사진도 찍고 뭐 이리저리 다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죽은 거는 맞는 것 같고 뭐 이 월북한 건지 월북 안 했는지 이거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뭔가 같다는 거죠. 근데 월북한 거에 월북하지 않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그냥 배에서 실족해갖고 떠내려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니까 해류가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도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육지에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지만 바다는 나름대로 이렇게 흐르는 바람에 따라 흐르는 길이 있어요. 이 서해안의 물은 이렇게 흐르고요. 동해안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 동해안에서 있던 고기 잡는 배들이 갑자기 엔진이 꺼지고 난파하면 무조건 일본에 가서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일본에 여기 해안에 무조건 상륙하게 돼서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해류 따라가다 보면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걸리면 이제 사람이 죽어서 100골밖에 안 남아 다 썩어버리고. 그래서 그 유령선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의 그 목선 나무로 된 배에서 죽은 사람들 시체 해골만 몇 개가 당당 떠와요. 1년에 보통 뭐 100여 척 이상이 떠온다는 거예요. 근데 서해안에는 뭐예요? 북한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은 이 남한으로 떠내려오게 돼 있어요. 바닷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갔다면 뭐예요? 바닷물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뭐 이 서해안에는 게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뭐 밀물과 썰물이 되니까 요리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흐름은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해류가. 그럼 뭐예요? 이렇게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봤을 때도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뭐 어쩌다 보니까 좀 떠져서 뭐 헤엄을 쳤든지 뭐 어떤 행태든 간에 자기가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NLL이라고 있죠. NLL이라고 들어봤어요? NLL이라는 게 노던 리미트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6.25 끝나고 나서 이 평양 그 항해도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벌이던 그 북한의 그 반공 청년들, 서북 청년단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미군이 갑자기 1.4 때 밀려오고 이러면서 여기서 전선이 교착되면 이 사람들이 탈출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전선이 고착되니까 항해안 지역에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 나온 데가 백령도와 연평도예요. 그래서 백령도와 연평도가 이 북한 앞에 있는 거예요. 북한 앞에. 근데 여기는 북한군이 그 당시에 6.25 전쟁 때 해군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공격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뒀던 거예요. 뭐 우리 코앞인데. 근데 어쨌든 유엔군들이 이걸 유지하면서 이 중간 해역을 적장하게 가운데 잘랐어요. 야, 이거는 이제 서로 침범하지 말자. 북한도 인정하지 않고 유엔군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동안에 지켰던 거죠, 서로가. 그게 노던 리미트, 한국 사람도 올라가지 말고 북한도 내려오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 그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북한 놈들이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지. 서해 교전 사건도 똑같은 거고. 야, 이거 인정하겠다, 않겠다는 거지. 우리 동네 앞인데 12해리 보장해라 이런 얘기지.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냐. 유엔군이 지정했는데 우리 유엔군하고 합의한 적 없다. 이런 얘기지. 근데 우리가 NLL을 침범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가 여기서 고기잡이 하다가 뭐예요? 떠내려 올라갈 일은 없잖아. 왜? 파도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해류가. 동해안에서는 NLL을 많이 침범해, 우리나라 배들이요. 고기잡이 하다가 그냥 시동 꺼놓고 그물 갖고 막 거두다 보면은 고기가 뭐 가면 어부들이 고기 더 잡으려고 뭐 하다 잠깐 사이에 그냥 NLL을 넘어요. 그러면 북한 놈들이 경고하면은 막 바로 또 시동 켜갖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해요, 배를. 그래서 이 군 정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명확하게 다 보여준 거예요. 군 정보에 군사 정보가 하는 일을 요번에 이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 통신을 감청하고 신호를 하고 또 뭐겠어요? 전자 정보.
야, 얘들이 뭐예요? 우리나라 어떤 뭐 구축함이 가거나 뭐 하면 이놈들이 해안에 있던 놈들이 해안포 같은 것들이 뭡니까? 조준 사격을 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자기들 땅에 들어오면 애들이 포를 쏴야 되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레이더를 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냥 눈 보고, 야, 대충 한번 이리 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레이더 쏴가지고 그 가운데 타겟에 들어오면은 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레이더를 쏘면은, 레이더가 하면은 뭐예요? 레이더라는 게 뭐예요? 레이더라는 게 내가 여기서 쏘면은 타겟팅에 가서 전파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전파가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레이더를 쏘면, 야, 쫙 하면, 야, 거리가 몇 미터야? 2km야. 이 크기가 얼마야? 이런 거 딱 자기가 전체 행상을 다 갖고 돌아 레이더파가 다 가서 쫙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춰가지고 가운데 딱 들어오면 버튼 누르면 쏘는 거야. 그죠? 무기라는. 그럼 레이더파를 다 찾는 거는 뭐예요? 전자정보가 되는 거예요. 전자정보. 레이더 정보, 전자정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레이더를 날라오니까 뭐예요? 레이더 신호가 날라오는데 이 자식이 반사가 안 되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뭐예요? 이상하게 타원형으로 만들고 최대한 바깥을 저기 죽이고 여기에서 페인트를 이상한 걸 칠하면 뭐가 되겠어요? 스텔스기가 되는 거예요. 스텔스기가. 스텔스기가 별거 없는 거예요. 레이더가 날라오는데 이 자식이 전파를 반사를 시키지 않고 자기가 페인트가 흡수하는 거야. 흡수하고 이 가장 이 표면적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최대한 적게 만들고 파가 날라와서 반사 안 되고 미끄러지 나가게 하는 거지. 그런 뭐예요? 이 큰 항공기가 작은 뭐예요? 새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 자식들이 이거 별로 뭐 조그만한 게 지나가는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 레이더는 뭡니까? 경고 신호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항공기가 되려면 최소한 길이가 전투기가 되려면 30m가 되고 폭이 몇 m 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보니까 작은 한 20-30cm 작은 뭐 그런 형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뭐 별거 아니다. 레이더 체크를 못 하는 거죠. 최소한 일정 크기 이상이 돼야만이 레이더가 그걸 탐지를 하고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막는 방법이 스텔스기가 되는 거지.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가 되는 거고 바다에서는 뭡니까? 스텔스 함정이 되는 거고 잠수함도 스텔스 잠수함, 유령 잠수함이 되는 거죠. 그 레이더파를 최소한 적게 받고 그 파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페인트예요, 페인트. 그 공학이고 외부를 설계하는 설계 기술이고 그 다음에 페인트 기술이에요. 페인트 바르는 거예요. 이건 뭐 싸구려 페인트겠지만 이런 데 바르는 건 페인트겠지만 좀 비싼 페인트 바르는 거죠. 전자파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미국밖에 못 만들어요. 중국도 스텔스는 못 만들어요. 2010년도입니까?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미국 F-117 스텔스 전투기가 유고슬라비아 그 반군들의 그 야간 공습을 하는데 반군들이 미친 척하고 막 밤에 막 대공포를 막 하늘에 완전 불바다를 만들었어요. 재수없게 날아가던 스텔스 전투기 한 대가 격추가 됐어요. 조준 사격을 한 게 아니라 미친 척하고 대공포망이라고 해서 대공포망을 가는 전역을 전부 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날아가던 이 스텔스 전투기 한 대가 맞아가서 추락했어요. 그걸 중국이 잔해를 가져가는 거예요, 잔해를. 야, 너 우리 돈 많이 줄게. 한 100억, 1000억 줄 테니까, 현금 줄 테니까, 야, 그 쪼가리 하나 가져와. 그래,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고 이제 그 페인트를 녹여갖고 이제 그 성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획득 공작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상대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소련 놈들이 무기를 갖고 전투기를 개발하면 그걸 어떻게든 수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들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라든지 각종 첨단 장비들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체크해요. 그래서 그런 무기들을 중동에서는 이라크라든 이란이라든 이런 데서 러시아제 전투기라든지 탱크를 쓰고 또 요즘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는 또 미국제 탱크하고 전투기를 쓰고 그러니까 그거 상대 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객추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도 북한 전투기 조종사가 한국에 전투기 한 대 갖고 오면은 보상금 한 100억 줘요.
그냥 혼자 오면은 보상금 몇 천만 원 안 되지만은 전투기를 갖고 오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북한의 모든 무기의 재원을 알고 전투기의 성능을 알게 되고 문제점을 알게 되는 거, 우리가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도 와도 그 사람이 갖고 온 정보의 질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요. 그래서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오시면은 몇십억 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오면, 일반인이 오면은 몇 천만 원에 불과하고,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서 일정한 좀 중요한 부대에 근무했다 온 사람들은 보상금이 기본적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사나 안보지원사령부나 사이버작전사나 정보본부나 이런 데 이제 가셔가지고 이런 업무들을,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정보에 대해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 뭐 국방계획을 하면서 현역들은 전부 다 전투부대로 보내고, 이런 후방 업무들, 백오피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군무원으로 하겠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장기 국방 플랜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옛날에는 군무원들이 보조자에, 단순 보조자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뀌겠죠. 더 많이 바뀌고 뭐 어떤 특정 부서의 책임자라든지 이제 부대장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정보부대장이 군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현역들이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뭐 과장이라든지 이런 부서장도 안 시켰어요. 군무원들은 현역들이 다 해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 정보기관에는 민간인들 비율이 뭐 한 70% 가까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민간인 비율이 30%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무원들 비율이 30%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뭐 60% 넘습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진급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의미죠. 군무원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군 정보위 하는 일이 전부 이겁니다. 이번에 이 사건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역할이죠. 그냥 전방에서 GP에서 그냥 뭐 휴전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늘려요.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첩보기도 많이 늘리고, 군사 위성도 늘리고, 군사 통신 위성도 요번에 쐈잖아요. 그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사 통신만 전문적으로 하는 위성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글로벌 호크라고 얘기하는 무인 정찰기, 드론이라고 얘기하죠. 드론. 그것도 지금 작년에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 드론도 글로벌 한 대 얼마 정도 하겠어요? 네? 드론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드론 한 대 얼마 해요, 드론? 우리가 작년에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의 쿠드스군이라고 핵명수비대 사령관이 바그다드 공항 앞에서 전용차를 타고 가다가 드론 공격 받아 죽었거든요. 그런 뉴스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죠, 그죠? 중동 원역이 있는데 이 드론을 조종한 조종사는 미국 본토에 있어요. 지구 전 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전부 다 어디를 보내서라도 자기들은 안전한 미국에서 네바다 기지에서 편안하게 모니터 보면서 비디오 게임 하듯이 보고, 이 자식 봐라, 탔네, 확인해봐, 얼굴 좀 키워봐, 그래, 맞네, 이놈 맞네, 누르면 여기 있는 드론이 날아가서 미사일을 쏘는 거죠. 우리가 코딱지 많은 애들 들고 다니는 이런 것들 말고, 그럼 한 대에 얼마 정도 하겠어요? 전투기 한 대 얼마 하는 줄 알아요? 전투기 1,000억. 그래, 맞아. 1,000억 정도 해. 드론은 한 대 얼마 정도 해?
100억 주고 좀 사올래요? 내가 100억 줄 테니까. 이것도 한 3천억 가까이 합니다. 3천억. 그리고 이거 한 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몇 대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지상 통제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죠? 지금은 미 공군 같은 경우에는 공군사관학교에서부터 드론 조종사를 별도로 양성합니다. 그래 요 캡슐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고 앉아갖고 이렇게 하면 시뮬레이터처럼 이렇게 돌면은 자기가 똑같은 거야. 드론 이렇게 날고 돌고 싸우고 보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시뮬레이터는 아니지. 그런 거 시뮬레이터처럼 만드는 그 조종석이 따로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 것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호크를 운영하려면은 인공위성이 필요합니다. 인공위성이 전용 위성이 우리는 없어요. 미국의 위성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나게 그거는 것들은 이제 자꾸 도입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옛날처럼 단순 전투부대가 아니라 이런 정보나 이런 쪽은 앞으로도 많이 더 투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뭐 남북 통일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백두산을 가시든지 백두산에 가서 근무하든지 뭐 어디 가서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남북 통일했으니까 나 너들 다 집에 가라. 이제 내가 할 일 없다. 다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통일된다고 끝나는 거예요? 중국 놈들은 러시아 놈들은 어떻게 해? 그죠? 일본 놈들은 일본이 한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또 어느 날도 갑자기 또 애들이 한국 침범할 수 있어요. 중국 가는데 길 좀 비켜달라 이런 얘기하면서 또 할 수 있어요. 중국 놈들도 뭐 북한이 지금 우발 사태가 나면은 조중 우호 조약에 의해서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점령할 수 있어요. 점령하면 우리가 휴전선에 중국하고 맞닥뜨릴 수 있어요. 중국 놈들도 미친 척하고 또 다시 밀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6.25 전쟁 때처럼. 러시아 놈들도 언제든지 밀고 내려올 수 있어요. 조로 우호 조약에 의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우호 조약을 맺은 군사 우호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북한이 어떤 외국의 침입을 받게 되면은 전쟁에 개입합니다. 우리가 밀고 올라갈까 그냥? 예? 우리가 한번 밀고 올라가 버리지 뭐 우리 군인도 많은데 탱크도 좋고. 예? 우리가 한번 북한이 북침하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 미친 척하고 한번 밀어붙여 버리지 뭐. 예, 그러면 군대 안 가도 될 거 아니에요? 군대 안 가려고 다들 줄을 섰는데 예? 군대 안 가도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도 지금 중국하고도 중국의 군용기들이 카디제라고 하는 우리 방공 식별구역도 많이 침범도 하고 이놈들이 미친 척하고 동해안도 한 바퀴 돌아가고 제주도 상공 지나가고 미친 짓을 하고 러시아 놈들도 여기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가고 일본 놈들도 여기 와서 뱅뱅뱅 동해에서 지금 돌아가고 이 짓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상 안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 역사상 이렇게 안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그냥 베트남,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정도 있었으면 거의 대륙의 한 절반 정도는 점령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민족인데 이 동북아시아라는 이 거대한 중국과 러시아와 또 태평양 근처 미국과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서는 사실 우리의 국가 안보를 완벽하게 보장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불가피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런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정보직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육군도 보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위주였다면 또 육군의 위주였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쪽의 정보나 공군의 위주로 군대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군사 정보를 선택하신 거는 좋은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클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경험들을 잘 선택해서 또 잘 쌓으시면은 또 민간 쪽에서도 이렇게 된다는, 이런 관련된 군수 산업이 또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탱크 만들고 뭐 총알 만들고 이런 군수 산업들이 활성화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쪽에 군수 산업들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그러게 되면은 또 민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뭐 비밀 공작이나 방첩이라든지 보안, 경제정보 활동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기업하고 똑같습니다. 업무가 기업이 하는 업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민간에 갈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뭐 LG전자나 이런 데서들도 내 하는 일이 지금 뭐 영업 비밀이 산업 스파이가 훔쳐간다든지 또 뭐 직원들이 중국 기업에 불법적으로 이직한다든지 뭐 아니면 또 중국의 해커라든지 북한의 해커가 우리 그 기업들의 중요한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또 해킹해서 가져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군대에서 보안하는 거하고 정보 수집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갖고 있으면은 민간에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대부분의 국가의 정보기관들은 지금은 뭡니까? 거의 뭐 무차별적인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 군대 육성만 한다고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국민들이 해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경제 전쟁의 최첨병에 쳐 있는 사람들이 뭐입니까? 국가정보기관이 군정보기관들이죠. 지금은 다. 그래서 미국도 NSA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전 세계의 기업들의 팩스라든지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걸 다 해킹해서 어쨌든 수집해서 미국의 그 기업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기업들이 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요즘 뭐 틱톡인가 뭐 나발인가 그런 것들도 거의 뭐 중국 기업인데 뺏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웨이 같은 경우에도 뭐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적어도 좋은 거 싸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근데 야, 씨 팔지 마. 너 거 안 사. 너 만들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순수한 민간 기업의 차원이라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뭐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군사 정보에 하는 업무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 또 이 정보화 사회 21세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이시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정보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크게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그 11주 동안은 국가정보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체 이해도를 아주 높이는 부분으로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그 1장부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